자, 이곳은 미국 워싱턴주입니다. 시애틀이죠. 빨간색 글씨 써 있어요. 여기에는 킹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좀 풍경이 좋은 곳이 있어요. 그린강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시애틀은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죠. 자, 시애틀은 미국에서 좀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이지만요, 외곽으로 이렇게 조금만 나가면은 이 사진처럼 한적한 바닷가가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휴양지로도 많이 자주 이용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도시에 1984년 이 그린강 일대를 공포에 몰아넣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 사건의 범인의 이름은요, 게리 리지웨이라고 합니다. 이 그린강을 중심으로 범죄 행각을 벌여서 그린 리버 킬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이 리지웨이가 살해한 사람의 수만 이 근방에서요 5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주로 여성들이었죠. 여성들을 살해한 살인범으로요, 미국 역사상으로도 50명 정도를 살해한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의 살인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은요, 그린 리버 킬러라고 불리는 리지웨이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재판 당시, 체포돼서 재판 당시의 사진이고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범죄를 막 저지르고 있을 때쯤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 리지웨이는 1949년 2월 18일 미국의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3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버스 운전기사였고요, 어머니는 백화점의 영업사원이었다고 해요. 이 리지웨이 가족은요, 1958년에 이 리지웨이가 10살이 될 때 워싱턴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리지웨이는 이곳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자, 성장 배경을 좀 알아야겠죠. 리지웨이는 왜 살인범이 되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정 환경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보여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머니인 메리 리타가 문제였는데, 이 메리 리타는요 좀 지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지배적인 성향이요. 그래서 집안 전체를 휘어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매일 학대하고 정신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매일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았던 거예요. 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럼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 아이들이 학대를 받는 걸 보면서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답니다. 이 남편 역시도 이 부인인 메리 리타에게 정신적인 지배가 좀 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주눅들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대하지만 별다른 제재나던가 아이들을 보호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안한 정한 양육 환경 탓이었는지 리지웨이는 어릴 때부터요 야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모르게 자기가 이제 오줌을 싸게 되는 거죠. 야노증이라고 하는데, 밤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머니의 학대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결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아이가 야노증이 걸렸어요, 리지웨이가. 하지만 어머니는 보호자 입장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이해해 줄 리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불에 오줌을 싸는 날이 되면은 엄마가 직접 아들을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답니다. 대놓고. 그래서 이러한 기억들이 이 리지웨이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극심한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굴욕감과 증오심을 느꼈다 그래요. 자, 이 어머니인 메리 리타는 어땠을까요? 집안에서는 거의 가정을 휘어잡다시피 지배하는 어떤 지배자의 입장에 있었고, 밖에 외출을 하게 되면요 어떤 좀 이렇게 타이트한 꽉 끼는 옷이랑 짙은 화장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쉽게 좀 야하게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지웨이는 어때요? 엄마가 좀 싫었을 거예요, 어머니인 사람이.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숨긴 채 좀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옷차림을 하고 다니니까 리지웨이는 어릴 때부터
여성에 대한 경험이라고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라면서. 이게 전부였어요. 여자에 대한 기억이. 그래서 세상 모든 여자는 나의 어머니와 같을 거다 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억들이 점점 성장하게 되면서 여성에 대한 어떤 극도로 비틀어진 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성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은 리즈웨이가 16살이 되던 해였다고 합니다. 길에서 만난 남자아이를 유인을 해서요, 숲속으로 끌고 간 적이 있었대요. 16살에. 그리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짜고짜 칼로 이 아이를 찌르게 되었답니다. 이게 리즈웨이의 첫 범행이었어요. 나중에 이 리즈웨이는 체포가 됐지만 나중에 이때 기억을 말하기를 자신은 그 당시에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이 어떠한 기분일까, 어떤 느낌이 들게 될까를 항상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1969년 게리 리즈웨이는 이러한 성격이 점차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해에 해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파병을 갔다 온 적이 있대요. 자, 군대에 입대했죠. 더 이상의 범죄는 저지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 군대를 갔다가 왔어요. 제대를 했습니다. 리즈웨이는 당시 고교 시절에 이미 사귀고 있던 여성인 클라우디아 베로우즈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에요. 결혼을 했지만 얼마 안 가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마샤 윈슬로라는 여성을 만나서, 아래 사진입니다, 재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가정이 생겼어요. 이전에 군대를 갔다 오면서 상당 기간 범죄가 냉각기에 접어들었었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기독교를 접했습니다. 교회에 아주 열성적으로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의 가정 생활을 겪게 되면서 종교도 생겼고요. 아주 광적인 수준으로 이 종교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매일 성경책을 읽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대요. 하루 종일. 그리고 교회에 나가게 되면은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남들에게 꾸준히 전도 활동도 했답니다. 어떤 신과 자비와 구원 같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는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따만 해도 16살에 있던 그 잘못된 성격으로 변질되었던 그 범행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독실한 신자가 됐거든요. 하지만 어릴 적 여성을 향한 잘못되었던 그 본성이 다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된 범행은 1982년 7월이었어요. 두 명의 남자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그린강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강의 물 위에 시체로 보이는 사람이 떠있던 거죠. 이걸 아이들이 발견했습니다. 자,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자, 이 이름은 웬디 리 코필드라고 합니다. 16살이고요. 당시에 매춘부였다고 합니다. 사인의 원인을 알아보니까 교살로 목이 졸린 채 질식해서 숨진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23일 데브라 보너라고 하는 여성의 시체가 발견돼요. 데브라 보너도 마찬가지로 매춘부였고 사인도 동일하게 교살이었어요. 자, 리즈웨이의 범행이겠죠. 리즈웨이는 이렇게 두 명을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역대 최대의 살인마로 기록될 범행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뒤로 3일이 지났습니다. 한 남성이 그린강에서 리프팅을 하고 있었대요. 리프팅을 하던 도중에 무언가가 시야에 들어왔던 거죠. 이 남자는 이 물건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치우고 계속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점차 접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장애물을 치우려고 하자 실수로 보트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물에 빠졌습니다. 자, 그 순간 이 남자는 물속에서 이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었는데요. 죽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 남자는 허겁지겁 강둑으로 헤엄쳐 올라온 뒤에 경찰에 신고했어요. 자, 경찰은 사체를 인양해서 검시해보니까 16살에
오말 밀즈라고 하는 여성으로 밝혀졌고요. 밧줄에 의한 교살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시신을 인양하던 사진이에요. 자, 어때요? 이 그린강 일대에서 연달아 시신들이 계속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연쇄 범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주변 일대를 추가 수색을 하게 됩니다. 추가 범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자 2명의 시체가 더 발견되었어요. 이들의 이름은 31살의 마샤 체프먼, 17살의 신시아 힌즈라고 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교살을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불과 한 달 사이에, 한 달 동안요, 그린강 주변에서만 5명의 여성들이 연달아 시체로 발견되었던 거죠.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경찰의 생각으로는 이 피해자들의 사인이 모두 교살이다 라는 점으로 봤을 때 동일범의 소행일 것이고 범인은 한 명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 위해서 FBI의 협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특별수사본부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자, 범인을 잡기 위해 전담팀이 따로 마련됐어요. 자, 아주 의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체포하는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주 이 막대한 양의 방대한 수사 자료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했었고요. 엉뚱한 사람을 용의자로 몰아가는 등의 아주 수사가 부진했었다고 합니다. 이러던 와중에 리즈웨이는 계속해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8월 29일에는 16살인 케이스 앤 리와 테리 르네 밀리건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9월 19일, 15일 19살의 메리 브리짓 미언이 산책 도중에 살해되었습니다. 전부 사망자들의 사진이에요. 자, 마지막 사진은 1982년 17살의 지젤 A 로본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으로 이어서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16명의 시체가 또다시 발견되었어요. 자, 이 여성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과연? 앞에 잠깐 얘기했지만 매춘부들을 위주로 범행 타겟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이후에 추가로 발견된 여성들의 대부분의 공통점도요, 스트릿바에서 일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스트릿바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리즈웨이는 범행의 타겟이 될 여성들을 윤락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의 경찰은 전혀 범인의 윤곽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사실 리즈웨이와 경찰은 만난 적도 있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하지만 그 당시에 붙잡질 못했습니다. 경찰과 처음 만났던 날은 1983년의 4월입니다. 스트릿바에서 일하던 마리 말바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마리 말바라고 하는 여성이 웬 남자와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이 트럭에, 사진에 보이는 이 트럭에 억지로 타는 거를 목격합니다. 남자친구가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이 트럭을 쫓아갔어요. 하지만 놓치게 됐습니다. 자, 여자친구는 납치를 당하고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마리 말바라고 하는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당시에 이 트럭을 찾아냅니다. 수색 도중에. 이 트럭의 주인이 바로 게리 리즈웨이였던 거죠. 남자친구는 이 트럭의 주인이 범인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출동을 했고 리즈웨이와 경찰은 만나게 됐습니다. 경찰이 물어봤겠죠. 마리 말바를 만난 사실이 있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즈웨이는 당연히 모르겠다, 만난 적도 없다라면서 부인을 했죠. 유력한 용의자였고요. 경찰은 심증이 있었어요. 하지만 죄를 더 이상 추궁해 볼 만한 물질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사를 할 수 없었답니다. 당시에. 이후에 리즈웨이가 다시 이제 풀려나면서 다시 범행이 이어졌는데 공식적인 희생자만 11명이었고요.
밝혀지지 않은 추정되는 숫자까지 전부 합하면 20명이 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은 이렇게 계속해서 수십 명의 여성들이 살해되고 있었지만 전혀 단서라던가 어떤 범인의 윤곽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언론의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미국 각지의 이 그린강 일대에서 일어나는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와 경찰의 무능함을 질타하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설치되었던 그 FBI와의 공조로 설치되었던 리지웨이에 대한 수사본부가 1,500만 달러가 들었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설치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린리버 킬러라고 하는 이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자 언론의 비난을 견디지 못했고요. 결국 수사 전담팀을 해체하게 됐어요. 수사 전담팀의 해체라는 이야기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곧 우리는 이 사건을 포기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리지웨이가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이 되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희생자가 발생했겠죠. 경찰이 사건을 포기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명의 수사관만이 상부의 지시를 거부합니다. 이 수사관의 이름은 데이비드 조지 데이브 레이처드라고 해요. 레이처드는 더 이상의 수사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이 살인범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데이브 레이처드입니다.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950년 8월 29일 디트로이트에서 7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었답니다. 장남이다 보니까 좀 책임감이 좀 있는 성격이다, 평소에.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고요. 레이처드는 1971년도에 공군에서 복무를 하고 난 뒤에 부모를 따라서 자신의 지역의 아주 법 집행관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이 그린리버 킬러의 사건을 접하게 됐던 거고요. 레이처드는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보고 이 여성들이 아주 처참하고 잔인하게 살해된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인에 대한 적개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수사에 매진하게 됐던 거죠. 자, 하지만 수사팀에서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해서 팀은 해체가 됐고요. 이 젊은 수사관인 데이브 레이처드만이 혼자서 그린리버 킬러를 쫓고 있는 겁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던 이 그린리버 킬러 사건은요, 이 한 수사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아주 서서히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어요. 이것은 과학 수사의 발전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증거물들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레이처드는 바로 DNA 분석 기술이 도입되자 예전에 보관되어 있던 혈액 샘플을 다시 꺼내서 DNA 분석을 시작했고요. 이어서 미처 이전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희생자의 신원을 밝혀내는 성과를 올리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자 레이처드에게 다시 수사 권한을 내려줍니다. 당국에서. 정식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DNA와 법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수사본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재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과거 살인사건에서 조사해서 얻었던 모든 증거물들이 다시 재조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81년 2년 사이에서 1983년까지 살해된 3명의 초반에 희생자들에 대한 채취된 정액 샘플, 그 당시에는 정액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기술이 도입된 겁니다. 자, 정액 샘플의 조사와 과거 주요 용의자로부터 채취한 채모 샘플들, 그리고 그동안 증거보관실에 묵혀만 있던 증거물들이 다시 감식을 통해 범인의 윤곽을 밝힐 수 있게 되었어요. 자, 2001년 9월 10일이 됐습니다. 레이처드는요, 실험실로부터 검사 결과를 통보받게 됐는데요. 희생자들에게서 채취된 이 샘플이 용의자 중 한 명과 동일하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으로 리지웨이였습니다.